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야 토론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입니다. 올해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7개 도시에서 성소수자들의 퀴어 문화 축제가 열렸습니다. 매번 찬반 갈등이 벌어지고 일부에서는 물리적 충돌로까지 번진 바 있습니다. 특히 이 갈등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맞물려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반대로 전통적인 성문화, 결혼 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심야 토론에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론 패널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두 분의 여야 국회의원과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오늘 토론에서 꼭 하시고 싶은 한마디로 인사해 주실까요? 네, 먼저 금태섭 의원. 예,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성소수자는 왼손잡이와 같은 겁니다. 오른손잡이와 똑같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이현주 국회의원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반대금지법입니다. 동성애 지지를 금지하지 않듯이 동성애 반대도 금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동양대 교수 루비아빠 진중권입니다. 누구든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신앙상 또 양심상의 이유로 반대할 자유를 박탈하는 동성애 독재법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야 토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그런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성적 소수자라면 또 고통이 받는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걸 조사해서 법이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검토할 수 있는지. 다양성을 생각하는 측면에서는 가치관이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니까 그런 게 막 보편화되거나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은 것 같고 국가별로 풍토가 있고 전통이 있고 그런 건데 사회가 준비가 안 됐다면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네, 성소수자라는 단어는 조금 포괄적 단어죠. 아마 일반인에게 익숙한 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동성애 이런 표현들이 훨씬 더 익숙할 겁니다. 이 성소수자에 대한 논란은 과거에도 있어 왔지만 특히 올해 이 퀴어 문화 축제가 전국적으로 열리면서 논란이 조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던져볼 질문은 성소수자의 정체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인가? 후천적으로 결정하는 것인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은 어느 정도이고 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들을 좀 던져보고자 오늘 주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올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열리고 있는 퀴어 문화 축제, 이게 상당히 찬반 갈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성소수자는 그 존재의 조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왼손잡이 혹은 곱슬머리 혹은 경상도에서 태어난 거, 전라도에서 태어난 거 이런 것처럼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소수자인 것이에요. 그건 마치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반대하거나 찬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사람,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이 실제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모여서 축제를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는 많았고 역사적으로도 많은 그 차별과
심지어는 뭐 종교 얘기를 하지만 각 종교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IS에서도 성소수자를 탑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고 했었죠.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뭐 호남에서 태어났다고 반대하거나 왼손잡이라고 반대하거나 이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집회는 아주 잘못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 금태섭 의원님께서 왼손잡이 선천적인 것이란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동성애 그러니까 동성 간의 성행위 이런 것이 어떤 유전적 요인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사이언스지에서도 연구팀의 논문에서 동성애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2016년에 뉴 아틀란티스에 게재된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도 동성애가 유전임을 입증하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천적이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인종이라든지 남녀하고는 조금 달리 저는 이 부분에 어떤 성도덕적 관점 성윤리적 관점 그리고 또 종교적 관점 이런 것들이 같이 내재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성소수자 그러니까 동성애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권은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저도 찬성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동성애라는 행위에 대한 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좀 무리한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또 그 반대자의 인권을 또 억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진 교수님. 그 동성애라는 건 그 생물학적으로는 상당히 고등동물에게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동성애가 다수 존재한다라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 기능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집단 내에서 개체들 간의 공격성을 약화시킨다라든지 예.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끝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저도 저 행사를 갔었어요, 몇 번. 근데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저도 저 행사를 참여해가지고 즐기고 싶은데 이른바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내 길을 막고 있더라고요. 내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왜 그분들한테 그런 권리가 있을까? 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저런 일이 좀 많아졌죠. 2007년부터 아마 그런 게 이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제가 지금 분석을 해봤거든요. 일단은 뭐냐면 이렇게 여기도 보면 딱 조합이 그러신데 종교계하고 정치계거든요. 하나는 희생양제입니다. 옛날에 빨갱이였거든요. 빨갱이 사냥이었는데 요즘 그게 레드 컴플렉스 안 먹이니까 요즘 새로운 성소수자가 타겟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레드 컴플렉스 안 먹이니까 이제는 뭐 그 성소수자를 갖다 타겟으로 해서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사회가 다수가 뭡니까 그 동성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가 있잖아요. 예. 그걸 이용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홍준표 대표라든지 아니면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동성애를 이제 공격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 맥락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어요. 신자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위기랑 또 이 현상이랑 굉장히 그 병행해가지고 나타나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독교의 관점에서 계속 성장만 하다 이제 쇠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종말론 현상인 거예요. 교회의 종말론이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위기감을 갖다가 예. 증폭시키기 위해서 누군가 아마겟돈의 전투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전투가 바로 뭡니까 동성애와 같은 사탄들과의 마지막 전투다 영적 전투다 이런 식으로 신도들을 갖다 지금 뭐랄까 세뇌시키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회의 민주화가 되면서 교회 권력 자체가 붕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보세요. 옛날 같은 그냥 넘어갔을 때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됩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있었죠. 그다음에 뭡니까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같은 경우도 있었죠. 그다음에 또 만민중학교회 이재롱 목사 성추행부터 뭐 횡령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은혜로교회 예. 그 신옥주 목사부터 타작마당부터 이런 것들이 과거 같은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옛날에 그 기독교의 그 엘리트들이죠. 그 지배층들이 갖고 있었던 권력이 무너지니까 이걸 다시 다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때 뭐냐면 외부에 저걸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동성애고 이때 이 아마겟돈의 전투를 갖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도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신도들을 선동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하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사실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타고나는 것이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과학적 전문가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과학적 논문들이 최근에 나올수록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또 한 수십만을 한 사이언스지의 가나 교수하고 2년 전에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 그래서 유전자가 있다는 1993년에 해머 교수의 견해를 똑같은 사이언스지에서 계속 부정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과학적 결론들은 유전자가 없다. 그래서 선천적이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세가 되어가고 예.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게 주된 건 아닌데 네. 분명하게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냐에 대해서 찬반의 견해가 뚜렷하고 과학적으로는 유전자가 없다는 견해가 대세가 돼가고 있다. 이것은 객관적인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냐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사실은 모욕하거나 협박하거나 훼손하면은 실정법으로 다 처벌돼요. 그러나 사람의 특정 행위는 법률적 도덕적인 평가를 받게 예. 됩니다. 동성 성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윤리적 평가가 있는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사회적으로 유해하냐, 정신적으로 유해하냐, 재정적으로 어떠냐, 또는 신앙적으로 충돌하냐의 문제에 대해서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방의 다양한 주장들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근데 지금 왜 동성애 퀴어 축제를 반대 집회에서 반대하는가? 그것은 동성애자를 차별하자는 취지가 절대 아닙니다. 퀴어 축제가 계속 성장하면서 메인 주장이 뭐냐면 동성애 성행위를 반대하는 행위는 혐오다. 그래서 그 혐오 발언을 법률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절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동성애 반대 금지라고 하는 동성애 독재주의, 동성애 전체주의의 선전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위험성을 모르고 방치했다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동성애를 성경적 신념에 의해서 반대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처벌되고 형사처벌되는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이런 그냥 기독교 신념을 믿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탄압받는 사례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왜 이것을 반대하냐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의 핵심 주장 중에 하나인 성에 관한 거룩한 진리를 전할 자유를 중대하게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선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예. 또는 양심의 자유의 수호 차원에서 방어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이 공격적인 성향, 독재적인 성향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서구 국가들의 10년, 20년 예. 사례를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반론을 먼저. 퀴어 축제 얘기만 조금 덧붙여서 아니, 지금 하신 말씀을 제가 네.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성소수자 문제를 선천적, 후천적으로 나누면서 이제 선천적인 게 아닌 게 팩트로 확인됐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부분은 그 선천적, 후천적을 떠나서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천적, 후천적을 따지는 이유가 이 동성애자를 잘 교육하고 고칠 수 있다. 이성애자를 만들 수 있다. 이 주장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고치겠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도덕적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의 특징을 도덕적으로 재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왼손잡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차별금지법이 도덕적 또 신앙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21개국에서는 동성혼까지 허용하고 있고 또 이 성소수자 문제가 선진국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거쳐서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에서도 동성애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비난을 하거나 혐오하는 것은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엔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렇게 차별 문제가 있는 데 대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계속해서 권고를 하고 있고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을 할 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상관없이 유엔 직원이면은 동성 결혼을 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도덕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유한 문제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도덕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이어야 되는 것인데 왜 외국에서는 그 문제를 생각을 못했을까요? 논쟁을 거쳐서 이건 도덕과 상관없는 어떤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문제 전에 퀴어 축제에 대해서 제가 학부모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만약에 동성애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편말을 들고 그냥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가서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애가 볼까봐 굉장히 걱정이 될 정도로 사실 19금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음란한 이 장면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다 일일이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까 사회자님께서
그래서 19금은 좀 보여주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자위도구라든가 이 섹스토이 뭐 사용 뭐 교제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복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어떤 동성애에 대한 어떤 지지의 의사 표현 정도로 보고 우리가 허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저는 이성애자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성애자들이 만약에 어떤 어떤 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광장에서 모든 아이들이 다 볼 수 있는 백주대낮에 이렇게 하고 막 축제를 하면 이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불쾌감을 자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유를 인정하되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 지나치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회 질서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퀴어 축제를 이 어떤 같은 성적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축제를 즐기시고 싶으면 좀 공중의 장소 말고 이렇게 그분들끼리의 어떤 장소에서 자기들끼리 즐기면 되지 않는가. 아니면 그냥 편말 들고 시위 집회를 하시든가요. 참석해보신 진 교수께서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전부 독일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걸 봤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그 동성애 퀴어 축제의 출발점이 뭐였냐면은 그렇게 갇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서만 즐겼는데 경찰이 급습을 해야지 맨날 단속을 하는 거예요. 이걸 참다 못한 동성애자들이 어느 날 그냥 나와버린 거거든요. 길거리에.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만든 축제인데 다시 골방으로 기어들어가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그다음에 예컨대 동성애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잖아요. 그 방법에 대한 반대인 것 같고 그 동성애 독재 국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느 게 독재 국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 혐오의 자유를 허용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민주국가일까요? 한번 볼까요? 동성애 금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동성애 금지하는 나라 이란. 여기 돌로 쳐 죽입니다. 동성애 금지하는 러시아. 알죠? 러시아가 어땠는지? 유권자 수보다 뭡니까? 개표 함의 수가 투표 수가 130%예요. 그런 나라고요. 그다음에 동성애 금지하는 유명한 곳 이슬람 국가입니다. IS라든지. 또 동성애를 금지했던 나치 독일. 그다음 러시아에서는 누가 금지했느냐? 바로 스탈린이에요. 이런 나라들은 민주국가입니까? 그다음에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이런 사람들 이런 나라들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재국가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또 하나. 일본을 한번 봅시다. 우리 일본에서도 뭐가 있었냐면은 그 제1동포 혐오 발언이 있었죠. 헤이트 스피치. 몇 년 전이니까 2년 전이니까 법률이 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을 받아요. 라고 한다면 그것이 일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까? 그래서 조선인 독재입니까, 그거는? 그거는 제1동포권이니까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동성애 같은 문제죠. 그 동성애 문제 사람들도 그거는 아니 그 사람들도 교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도 생각하시는 혐오를 거고, 표현할 반대를 동성애 표현하는 문제하고 거죠. 교포 조선인의 문제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많으세요. 제일 조선인이 일본에 있는 권리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하나의 견해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니 뭡니까? 교포 문제하고 법이 동성애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같은 문제예요. 지금. 아니요, 같은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생각하시는 게 그건 다른 일반적인 문제, 예상이 다르다고 다르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이런 나라가 선진국에서 왜 그러면 그렇잖아요. 다 민주적이고 가장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가장 종교의 자유를 많이 보장하고 가장 인권을 보장하는 이 선진국들에서 이 차별금지법들을 다 제정을 했느냐. 그 이유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인천에서 집회가 열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가지고 이런 말 써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다구리를 놨어요. 그냥 거의. 기독교인들한 사람들이. 거기서 했던 그 말들을 딱 들어보면 이게 도대체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엄청나게 혐오스러운 발언들이 막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수님이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때 퀴어 축제 갔다가 그 당한 사람들. 응답자 305명 중에 84%인 257명이 중증 스트레스 장애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후에 최대 4주 동안 정서 반응이 마비되거나 뭐 비현실감 또는 해리성 기억 장애 등을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는 거고요. 또 응답자 66%는 자연재해나 아니면 사고 또는 전쟁 후의 체험에 전쟁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외상 증후군인가 스트레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것으로 좀 됐거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당시 일어났던 어떤 일시적인 거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동성애자 그리고 양성애자들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우울증 발병률이 5에서 7배가 높아요. 그다음에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비율도 6에서 7배가 높은데 그럼 바로 왜 그랬냐면 성소수자에게 적대적인 한국의 사회 분위기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법으로 금지하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주 선진국들에서 특별히 동성애에 관해서 굉장히 혐오 표현으로 혐오 크라임으로 해서 규제하는 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예를 드신 많은 국가들은 이슬람 국가들은 사실 동성애 형사처벌법을 갖고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군대 이외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하기 어렵고요. 도덕의 영역에 좀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왜 독재라고 하느냐 하면 동성애에 대한 독재입니다.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동성애가 부도덕하다는 편말을 들었는데 유죄 판결에서 수백 파운드 벌금을 내요. 동성애가 부도덕하다고 설교했는데 잡혀갑니다. 예. 그래서 또 방송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어느 단체에서 해고가 돼요. 그리고 스웨덴 같은 데는 목사가 설교 중에 동성애를 암으로 비유했다고 해서 처벌되고 또 동성애에 대해서 축하하는 케이크를 신앙적 신념에서 거절했다고 미국에서 필립스라는 사람이 6년간 유죄 판결 받아서 올해 무죄 판결 납니다.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거를 아예 동성애자를 차별한 게 아닙니다. 다. 동성애자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혐오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도덕하다, 동의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신앙적으로 죄라고 생각한다, 나는 신앙적 신념상 동성애를 축하해 줄 수 없다. 이런 행위를 했는데 다 잡아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이렇게 막 억울함을 다투기 위해서 결국은 대법원 가서야 억울함을 벗는. 예. 그래서 실제로는 그 사회는 야 이건 동성애 전체주의다 이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수많은 동성애를 했다가 중단하고 이성애자로 바꾼 사람들이 탈동성애 사역을 수없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전환 사례를 비춰볼 때 전환 예. 불가능하다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문제는 뭐냐면 동성애에 관한 한 지금 이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되면은 지금처럼 전 동성애 반대하는데 이 혐오자를 몰아서 처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시무시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헌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은 동성애를 분명히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헌재 판결이 3번, 대법원 판결이 1번, 4차례에 걸쳐서 동성애 이렇게 평가합니다. 동성애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에 반하는 비성장적 행위다. 그럼 이게 대법관들의 판결문의 서명 행위예요. 근데 이 표현 행위도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시는 분들은 이 표현 자체도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약 그 법이 제정되면 이 판결문에 서명하신 분들 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네. 네, 이 토론회 자체가 허용이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의 부분적인 동성애 독재가 나타나고 제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 뭐부터 이런 얘기해야 것입니다. 될지 그런데 일단 미국 판결을 보면 과거에는 대법관들이 니그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흑인이라는 것이 무슨 인종에 의해서 차별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그런 것이 됐다면 잘못된 것이고요. 최근에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분들 또 대법관에 임명된 분들한테 저희가 청문회를 거치면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춰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되셨는데 만약에 그런 똑같은 자격을 갖춘 분이 있다면 성소수자라도 우리나라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물론입니다. 이런 답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그런 것이고요. 과거에 그런 판결이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탈동성애 사례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TV에서 하시면 안 되죠. 이건 전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거고요. 그럼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거야말로 이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겁니다. 왜 그리고 아까 퀴어 축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퀴어 축제 한번 가보십시오. 저도 가봤는데 정말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 사진을 못 보여드려서 인상적인 장면이 뭐냐면 그 아이들이 이제 그 트럭을 타고 가면서 이제 그 공연을 합니다. 그 부모들이 따라가면서 우리 아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퀴어 축제가 나와서 하냐면 그러니까 그 성소수자인 미성년자들이 선생님으로부터 20% 그리고 동료 그부들로부터 50% 이상 여러 가지 차별과 혐오를 당합니다. 그런 속에서 크는 겁니다. 네. 그런 사람들 숨어서 하라 그러면 영원히 그렇게 네, 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여기서 제가 잠깐만요. 여기 잠깐 이 토론의 직접적 당사자분 저희가 국민 패널을 모셨는데 조금 당사자 이야기를 듣고 지금 조금 좀 뜨거워져서 토론이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아무래도 당사자 퀴어 축제를 직접 진행하셨고 참여했던 당사자이신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저는 성소수자 인권 활동을 하고 있고 게이고 동성애자이고 그리고 25살 청년 심기용입니다. 혹시 실례지만 언제부터 이른바 커밍아웃 하셨는지요? 저는 대학교 들어와서부터 네.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SNS에 그냥 다 얘기했고요. 예. 오늘 기쁘게도 같이 애인이랑 같이 왔습니다. 네. 그 퀴어 축제를 진행하셨고 경험하셨는데 지금 토론을 듣고 어떤 느낌이십니까? 일단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틀렸다. 왜냐하면은
인천 키어문화 축제 때 반대한다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축제 자체를 부스를 못 열게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떤 폭언, 폭행, 그리고 약간 절도 그런 어떤 범죄적인 행위까지 일어났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두고 저도 이제 그 당시에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인간이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예. 그러니까 제가 성소수자여서가 아니라 축제 참가자여서가 아니라 예. 인간에서는 그런 폭력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성소수자여서 그런 폭력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게 차별이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아까 이현주 의원께서 보여드리기 힘든 사진이라고 하시면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약간 이제 불쾌감을 자극하는 축제의 한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가령 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걸까요? 일단은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하자면 예. 이현주 의원님 최근에 안 오셨던 게 너무 티가 납니다. 그렇게 아. 하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달라졌다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원래부터- 축제 자체가 확대되면서 예. 복장이나 이런 것들도 뭐 의도한 건 전혀 아니겠지만 뭐 축제 참가자들이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최근에 기사에서 본 그러니까 건데요. 그 기사들이 네. 그 기사들이 이제 나와 있던 사진들이 똑같은 사진들을 몇 년째 반복을 하고 계신 건데 사실 그렇게 하는 아니, 이유들도 이번에 14일 날 찍은 거예요. 서울광장에서. 뭐 어떤 사진인지 대충 그때 알 것 같은데 취재에서 이제 기사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거짓은 아닐 겁니다 아마. 네.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축제 거의 참가를 사실은 해보면요. 아닐 거예요. 축제 네. 참가를 해보면 아까 진중권 교수님이나 금태섭 의원님처럼 재밌게 즐겼다라고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걸 악의적으로 편집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는 이유는 사실 모르잖아요. 저희가 성소수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게이가 누구고 바이가 누구고 레즈비언이 누구고 트랜스젠더가 누구냐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일반 시민들과의 예. 거리를 조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거를 중간에서 예. 그 거리를 조율하는 과정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영길 변호사께서 인권은 존중한다. 성소수자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본인의 개인의 윤리적 평가, 종교적 평가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질문 드리면 어떠십니까? 당사자로서. 사실 저런 말을 듣고 있기도 버겁죠. 예. 저 여기 있거든요. 반대하시나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차별적인 말인데 본인들은 모르고 그럼 그렇게 윤리적 평가라고 합시다. 근데 윤리적 평가라고 했을 때 저는 제도적인 차별을 받아요. 군대에 가면은 저는 군형법 제92조의 6 추행죄라고 네. 동성 간의 행위를 성행위를 더러운 짓이라고 규정하는 그 법에 의해서 색출당한 거나 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실제로 그랬던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애인이랑 같이 있는데 이 애인이랑 미래에 가족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적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 친구가 만약에 아프거나 이랬을 때 파트너로서 보호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가족의 그 법에 명시된 가족 권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윤리적 평가가 아니에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성원권을 막는 거죠. 그러니까 네. 차별이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계시죠? 네. 방금 직접 성소수자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하겠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35살 서수영이라고 합니다. 방금 당사자의 그 입장이나 발언 듣고 어떠십니까? 우선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미 이현주 의원님께서 다 해주셨고 예. 그리고 저도 이현주 의원님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들의 성적 지향이라는 이유로 공개된 장소에서 광장에서 어린아이들과 또 노인들까지 지나가는 공개된 자리에서 그것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회적인 합의와 의견 수렴이 없이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자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의 침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렇게 혐오 표현,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밝히자면 저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에 있어서 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정말로 성소수자분들이 차별을 받고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혜택과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는 거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알다시피 지체장애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낮고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소수자분들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행태로 봤을 때는 정말 이들이 차별받고 있나 저는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방금 전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상당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네, 그러니까
동성애 자체를 윤리적인 행위 자체를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네.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우리가 무시하고 차별하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도 우리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같이 나아갈 수 있는 한 국민이고 한 나라의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 패널 두 분 의견 들어봤는데요. 지금 제가 토론을 진행하면서 일단 언어적으로도 이 두 분께서는 성소수자라는 단어를 주로 쓰시고요. 두 분께서는 동성애라는 표현을 주로 쓰시는 게 뚜렷하게 대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접근 방식이라든가 차이를 좀 느낄 수 있는데 그 조금 더 이어갈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개인적인 윤리적 평가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는 걸 막는 것, 법적으로 금지하는 게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양립이 될 수 있을까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 예. 제가요 한번 조영길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처녀 잉태하신 거 믿습니까? 전 성경에서 성경을 믿기 때문에 믿습니다. 예, 그럼 예수님의 염색체는 뭘까요? XX일까요? XY일까요? 반성생식이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좀 대답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사실은 지금 그런 취지 자체가 굉장히 사실 좀 독재적이거든요. 그렇죠. 잠깐만요. 두 분의 생각 자체에서 저는 굉장히 위협감을 느낍니다. 아니, 잠깐만요. 성적인 동성애 예를 들면 아니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잠깐만. 네. 그 부분을 갖다 제가 그 네. 얘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게 그렇게 얘기를 사실은 하면 잠깐만 반대 저기요. 견해를- 질문의 네. 의도를 좀 설명을 네. 듣고 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 굉장히 기분 나쁘시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한테 예를 들어 저도 기독교인들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 약간 맛이 갔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할 권리가 나한테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란 집단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특정한 신념과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비난한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거를 못하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학술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토론이 들어서-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교수님 분명하시잖아요. 제가 예를 사람에 들어서- 대한 평가와 행위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동성 성행위는 행위예요. 저희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사람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사람 모욕하면 잘못하면 모욕, 협박,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애 중단자 또 심리를 통해든 뭐 상담을 통해서든 교육을 통해서든 동성애를 하다가 그만하고 다시 정상적인 이성애로 돌아온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위험하죠? 그게 팩트인데 잠깐만. 저는 미국에서 수없이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두 분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를 차별로 보고 법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면 굉장히 독재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후보자 시절에 국제인권법위원회 회장에서 동성애 옹호 학술대를 2차례 했어요. 그래서 동성애 옹호자냐 아니냐를 이유로 굉장히 차별 인명 반대가 일어나자 주장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동성애자 차별은 반대하지만 반대의 권리도 존중한다. 지금 반대의 권리를 뺏겠다는 취지예요.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은 이것이 제정된 유럽과 미국의 사례들은 반대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차별로 봅니다. 그럼 반대 행위를 한다고 차별을 보면 이런 공개 토론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협감을 느껴요. 이걸 차별로 몰아야 되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처벌해야 된다는 반이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계속 사실은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토론의 경우에 찬반의 의견이 있어서 다른 견해를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진 교수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의 집단을 차별하는 거, 아까도 기독교나 기독교 집단을 차별하는 건 실정법 위반의 위험이 있어요. 기독교의 어떤 가치 판단과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 논쟁도 우리가 동성 성행위에 대해서 자유롭게 찬반을 할 수 있는 이 자유, 이거를 없애버리면 동성애 지지자들의 전체주의가 됩니다. 동성애 그 지지자들의 독재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렇게 아무런 예. 사회가 아니, 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이게 것입니다. 첫째로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왼손잡이 예를 드는데 나는 왼손잡이의 그 인권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주로 왼손으로 공 던지고 왼손으로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겠다. 방금 말씀 중에도 정상적인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자라는 성소수자들이 나는 비정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를 허용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특성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해지는 것을 보면 반대가 아니라 혐오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거는 특징은 아니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기독교 믿으시는 분들한테 내가
그 사람의 인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다니는 것은 비정상적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 사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반대를 하면서 인천 퀴어 축제나 서울 퀴어 축제에서 옆에서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 변호사님도 보셨을 텐데 그건 반대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비정상적이고 악이고 고쳐야 되고 최대한 좋게 얘기했을 때 환자라는 겁니다. 저희 금위원님, 네, 제가요 좀 반대 집회를 말씀 여러 차례 갔어요. 반대 집회 주최의 공식 입장이 있고요. 반대 집회 참여자들의 일부 일탈이 있어요. 저희들은 계속해서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면 안 된다. 아까 나왔죠?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가 동성애 반대 집회의 주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는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선택의 자유가 있고 실제로는 유전적이지 않기 때문에 유전적이지 않다는 게 과학적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보건적 유해성과 재정적 유해성을 감안해서 이게 옳고 그름인지 자신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를 물론 그렇게 조롱하듯이 반대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선택할 수 있던 견해들 가진 사람들도 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선택할 수 있다는 견해는 조롱받아야 되는 것이죠? 조롱하는 지금 것이- 사실은 조롱하는 굉장히 것이 아니- 저는 사실은 이것은 조롱을 한 말씀 했겠어요.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제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이 동성애가 선천적이냐 아니면 후천적이냐부터 시작해서요. 그다음에 이것이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것까지 지금 견해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다수는 어쨌든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하거나 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우리 문화에는 좀 맞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 꼭 기독교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그 유교적 문화가 있었던 어떻든 간에 현재 한국에 현존하는 문화와 정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현존하는 문화와 정서를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일부의 또는 한쪽의 주장만 가지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혹시 선천적인 그런 게 있을까? 내지는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처 주는 발언을 하지도 않았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할 게 있으며 반성하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도덕의 영역에 남겨두어야지 이 부분을 법의 잣대로 금지를 해서 만약에 그것을 반대하는 발언을 함부로 하면 처벌될 수 있고 또는 그것이 남용될 여지를 놔뒀을 때는 그런 반대자들에 대한 또 다른 인권 탄압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이렇게 위험한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 보호나 존중 이런 것들은 존중을 네, 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전 차별금지법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많은 나라에서 지금 선진국들에서 다 차별금지법을 도입했잖아요. 그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동성애에 대한 차별 자체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그만 교회 안에서 뭐라고 떠들든 그건 상관없는데 어떤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예컨대 동성애자는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구체적인 개개인한테 피해를 주는 거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막는 거란 말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자꾸 기독교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기독교에서도 서구 기독교는 대부분 다 동성애자들 받아들였어요. 지금 유럽 같은 게 다 받아들였거든요. 심지어는 뭐냐면 동성애자들 교회에서 결혼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성직자들이 동성애자인 경우도 있고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그 동성애에 대한 반대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 견해라는 것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레위기라든지 뭐 이런 거 몇 개 이렇게 되는데 지금 기독교 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변화가 지금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만 그게 안 들어와 있는데 한국에서는 무조건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를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그건 사실 굉장히 중세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미 세계 기독교는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서구에서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성애에 대한 차별 금지를 처벌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은 이제 말씀하신 한 20개 국가 정도가 유럽에서 이제 그걸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220여 개 전 세계 나라가 있지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 주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저는 유럽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역사도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고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이런 데서 했더니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부작용을 보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차별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로 인권을 존중하고 이것을 제대로 풀면서 그렇다고 해서 이 견해에 대해서 반대 평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또 억압하지는 않는 이런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 말씀은 네.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이건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다수결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의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는 다수의 백인이 흑인들은 백인들보다 열등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공공장소에서 얘기하고 공공연하게 얘기할수록 허락해서는 안 되는 그 부분에 겁니다. 대해서, 독일에서도 네. 유태인에 대해서 네. 마찬가지였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은 우리한테 당했으니까 네. 조선 사람들이 네, 열등하다고 그래서- 얘기했을 네. 거예요. 아니, 제가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까 그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시면서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하는 것은 좋다. 근데 자기들끼리 숨어서 하지. 그거 숨어서라는 자체가 건 아니지만 숨어서라는 말을 제가 자, 여기서 이것이요. 써놨습니다. 제가 그것이 바로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차별이고 혐오입니다. 팻말을 들고 집회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성애자도요. 공연하게 음란하게 그렇게 축제를 할 자유까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장면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물건들을 팔았어요. 저는 학부모로서 그 부분은 찬성할 수 없어요. 그럼 집회를 하고 동성애 집회 싶으시면 자체는 찬성하신다는 하고 싶으시면 말씀입니까? 편말 들고 퀴어 축제는 팻말을 찬성하시는 들고 거죠. 그냥 주장만 하세요. 그러니까 퀴어 다른 축제에 사람들처럼요. 펜말만 들고 하면은 찬성하시는 겁니까? 아, 그거는 네, 저도 상관없죠. 그렇습니다. 집회 지금 시위 자유는 반대 저는 집회도 인정합니다. 사실 네.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우리 금 의원님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 동성애를 계속 인종과 어떤 피부색이나 어떤 민족 이렇게 사실은 바꿀 수 없는 유전적인 요인하고 계속 혼동하시는 것은 과학적 그 증거랑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과학적으로 않습니다. 결론이 난 문제입니다. 계속 그걸 가지고 사실은 말씀하시면 안 계속 되죠. 과학적으로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여러분, 없습니다. 이게 거기에 사실은 대해서 과학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실제로는 나왔는데 선택의 자유 아니, 때문에 저도- 바뀐 사례들이 저도 훨씬 교회를 많아요. 다니지만 아직까지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고 믿는 분들이 계시죠. 그거를 아니 지금 이게요.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서는 안 되는 사이언스지에 겁니다. 논문을 부정하시면 어떻게 유명한 하겠습니까? 논문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네? 쓰지 않아요. 지금 사실은 다 아시잖아요. 사이언스지나 존스 홉킨스대 의료 전문가들이 유전자가 없고 실제로는 선택 행동을 바꾸는 사례들이 수없이 나타나는데 유전된다고 그러시고 근데요. 바꿀 수 없다고 얘기하면 그건 논전제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왜 도덕적 평가의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의 자유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바꾸고자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부도덕하다, 사회적으로 유약하다. 그러니 자제하고 선택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가 반대 집회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우리 반대 집회에서 동성애자분들을 집단적으로 방해하거나 시위를 방해했다면 그건 실정법 위반이에요. 전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탁월하는 것이고 무해하고 기본적으로 동성애 반대 행위를 못해야 된다는 메시지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탁월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의 문제가 있고 동성애는 굉장히 유해한 보건적 질병의 경로가 된다는 점을 사람들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엇을 이걸 할지 말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만일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동성애에 대한 보건적 유해성, 동성애에 대한 윤리적 반대를 못하게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여전히 과반수는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럼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양심이나 도덕, 신앙 이유로. 그럼 그걸 표현했다고 해서 법을 만들어서 범죄를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수 여론조사대로 하면 인구의 과반이 범죄자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법원장님도 범죄자가 돼요. 반대할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는. 저는 사실은 동성애 지지자분들 중에 동성애 지지의 자유도 있지만 반대의 자유까지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인격 네, 존중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완전 사실은 현실을 잘못 보는 게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세계적인 대문호 토마스 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마의 산이라는 책을 썼죠. 이분이 동성애자였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유서를 통해서 그걸 밝혔습니다. 지금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가 얼마나 억압받고 얘기도 못하고 숨어 살고 이거를 안 보면서 어떻게 반대 말씀하십니까? 실제로 보면은 숨어서 해라. 또 이렇게 차별당하고 혐오당하고 집회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이것저것.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조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성애는 선택할 수 있는 건데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것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겁니다. 아니 근데 왜 결론이 났죠? 아니 그게 지금 변호사님이 참 이상하신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찬반의 자유가 있어야 각자의 반대의 근거들을 보고 주장의 근거들을 보고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만일 반대를 유해성이라든지 도덕적 비난을 못하게 하면
동성애에 대한 유해성을 듣고 도덕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듣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좀더 이것이 선택적으로 사실은 보면 동성애 전체주의라는 지금도 것입니다. 흑인하고 백인이 결혼하는 것이 부도덕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흑인과 의원님, 백인하고 동성애가 의원님, 전혀 다른 문제를 의원님, 자꾸 혼동하시는 거죠. 제가요, 저도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는 자꾸 이제 보니까 이 인종 문제하고 자꾸 이제 섞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아까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은 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포괄적으로 제정이 될 때 사실은 인종 문제가 많이 계기가 됐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유태인에 대한 어떤 아픈 기억이 있는 거고요. 미국은 흑인 노예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 문제가 시작이 돼서 차별금지법이 논의가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포괄적으로 하면서 성소수자 문제까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종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이것을 금지하는 것은 저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적 취향, 그러니까 성적 취향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동성 간 성행위 에 대한 성적 취향에 대해서 이 문제를 과연 우리 사회가 인종이나 그런 남녀의 문제, 선천적인 절대 이것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과연 볼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적어도요. 제가 10분 양보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상당수가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과 관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차별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권리를 박탈해서는 네, 안 알겠습니다. 된다는 예. 거예요. 잠깐만요. 네, 이렇게 동성애가 뭐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충분히 논의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동성애자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권리는 아무한테도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기독교가 옳으냐 그러냐를 토론할 수 있지만 저한테 예컨대 기독교인들은 다 미쳤다라고 말할 권리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다음 좀 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동성애가 얼마나 많은 병을 일으키게 하느냐. 그 자체가 차별 발언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서구에서 이미 그 많은 얘기들이 다 됐고 그런 것들이 차별 발언이 돼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그거 보면 굉장히 거짓말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컨대 동성애는 뭐라더라?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이다. 쉽게 말하면 그 동성애자들을 갖다 에이즈 막 퍼뜨리는 이런 사람들로 막 몰아가지고 묘사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미군 보건복지부의 에이즈 인포라는 데를 한번 가봤거든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에이즈의 원인은 동성애다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에이즈의 원인은 뭐냐면은 콘돔 사용을 안 한 거다. 그다음에 노출 전 노출 후에 예방약 복용을 안 한 거다.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더 중요한 게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동성애와 양성애자들로 하여금 HIV 바이러스 검사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HIV를 예방하고 관리하지 못하게 만든다. 오히려 이 사람들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여론이 이들로 하여금 그걸 못하게 함으로써 확산이 굉장히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동성애자 그럼 에이즈 퍼뜨리는 사람 이것 자체가 혐오 발언인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만드는 그럼 겁니다. 그러면 그게 처벌하자는 보건적인 건가요? 문제에 당연히 대해서는 처벌해야죠, 사실은 그렇게 이제 하면. 보건 네.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런 팩트는 얘기만 이렇습니다. 해도. 미국 제가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나 홈페이지입니다. 현재 누적적으로 발표된 우리나라의 동성애 감염자가 한 15,000명 이상이 되는데요. 90% 이상이 남성입니다. 그리고 감염 경로는 거의 99%가 성행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의료 전문가들, 감염외과 전문의들은 서울대나 연대 감염외과 전문의들은 동성애가 원인이라고는 안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주된 감염 경로다라고 하는 건 아주 명백한 의학적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 거짓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아무런 경각심을 안 주면 실제로는 동성애 옹호 사이트에는 동성애를 놓고 에이즈를 걱정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런 반대 부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 반론을 펼게요. 이런 예. 의학적 진실을 얘기하는 것조차 차별로 몰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의학적 펼게요. 진실이 발표가 못 되는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일단은 이게 이제 저기거든요. 이게 대충 경로입니다. 감염 경로인데 에이즈의 감염 경로는 동성애도 있고요. 이성애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이성애가 더 강한 편이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조금 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동성애 그런 모든 분들이 다 에이즈 떠올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성애자들은 콘돔 안 해도 이성애자는 동성애 안 걸리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콘돔 안 하다 걸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네. 실제로 그런 걱정들 하는 거예요. 깊게 들어갈 것 같고요. 19분 얘기가 막 나오는데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아니요. 좀 드릴게요. 시간이 많지 딱 한 않습니다. 말씀만요. 정리를 예,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이 부분은 더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접점을 찾기가 어렵고 양측의 주장만 팽팽히 맞서기 때문에 약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이른바 성소수자에 대한 표현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과 무관하게 그러면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더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이를테면 동성혼의 합법화에 대해서 미국은 이미 2015년에 연방대법원에서 합법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혐오를 하거나 것과 무관하게 그분들의 권리를 좀 더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인정해 주자는 건데 이게 지금 시간 차이, 좀 문화 여건의 어떤 성숙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시간 문제일 수 있을까요? 가령 우리 사회도. 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선진국들이 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어차피 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토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동성애에 대해서 토론이 있어야 되고 반대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성소수자 문제는 인권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어떤 정책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다만 동성혼은 그것과는 좀 달라서 사회에서 이제 혼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뭐 제도적인 보호도 해주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입법 과정에서 혼인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파트너십이 있다가 결혼으로 지금 바뀐 거거든요. 그런 식의 토론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혼에 대해서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성혼 소송을 저는 좀 피고 측에서 막는 걸 대리한 편이고 또 원고 측의 대리인분은 또 이렇게 이석태 대법관이에요. 이조광수 씨 네네. 소송 그건 또 헌재 말씀하신 재판관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혼인에 대해서 법으로 보호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혼인이 양성평등 기초에 의해서 된다는 헌법 조항이 있고 민법이 전부 남녀의 구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성혼은 현재 실정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과연 동성혼을 이성혼처럼 동등하게 보호해줘야 될 것인가의 문제는 예. 국민들이 다수가 사실은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긴 한데 동성혼을 과연 그렇게 법으로 제도해 줄 그 치열한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 200여 개 국가 중에서 동성혼 합법화 국가는 현재 27개국,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적 대세가 아직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각 국가의 입법 정책과 사회 정책, 혼인과 동성애를 보는 윤리관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국가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국가 여전히 다양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세로 모는 건 상당히 오해의 요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압도적 다수가 동성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 여론이 다수입니다. 네. 네. 동성애를 또 지지하는 것도 존중하고 저는 반대하는 것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동성혼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른 제도적인 또 문제이고요. 이는 이제 가족 제도의 변경을 수반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이제 단순히 그 커플 간의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 가족이라고 할 때 이제 아이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입양을 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다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 이렇게 했을 때 두 사람은 또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이것이 과연 행복을 오히려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저는 뭐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동양의 또 아시아권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이라든지 정서가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서구 사회하고 우리가 꼭 같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사회에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 제도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이 논의를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동성애자 가족을 이미 이제 체험을 했거든요. 제 아이가 이제 독일에서 유치원 다니는데 거기 이제 그 우리의 친구가 그 동성애자 집안에 입양된 애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를 데리러 오는데 때로는 보통 아빠, 엄마 오는데 둘 다 생물학적 남자가 오는 거잖아요. 예.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낯선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애 너무나 행복하게 하고 우리 애랑 뭐 지내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 거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2015년에서 동성애 결혼을 갖다가 합법화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되냐면 흔히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 결혼제도를 신성한 결혼제도를 파괴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신성한 제도를 결혼제도를 파괴하려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너무나 성스럽고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실현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 멋진 판결인데 저는 이제 뭐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는 앞으로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지 뭐 시간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 우리는 그걸로 갈 것이고 되도록이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오늘에 보니까 그 신해철 씨 3주기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분이 이제 그 썼던 노래 중에 뭐가 있냐면은 힘겨워하는 연인들을 위하여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딱 들으면서 오늘 오면서 그 노래를 들었는데 아직도 이 사회는 그 힘겨워하는 연인들이 참 많은 거죠. 그 사람들의 그 힘겨움들, 고통을 빨리 끝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사실 한 시간 가지, 문제라는 걸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0년도에 합법화할 때 연방대법원 9명 중에 5대4 한 표로 예. 사실은 계속 오바마에서 이 오바마 행정부가 대법관을 지으면서 옹호자를 계속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법관 구성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동성혼도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는 동성혼은 치열하게 국가가 법으로 가족으로 보호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하신 것인지 그리고 정당한 것인지 유해한 것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국민들이 올바르게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선택해야 할 문제이지 예. 소수의 법관들이 그렇게 판결문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 연방 대법관에 대한 최대의 비판은 뭐냐면 그것은 국민의 입법권을 박탈한 것이다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판결에 의해서 바뀌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은 국가가 또는 그 공동체가 동성혼을 경험하면서 그 유해성과 건강성에 대해서 검증하면서 국민들이 사실은 이성적으로 판단해 가야 할 문제다. 이런 정책의 질문을 문제다.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런 네.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18세기에는 그 서구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질병이거나 범죄였고 19세기 초에도 범법 행위여서 경찰이 단속을 해왔던 오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는 지구상에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굉장히 아주 강력한 억압 도구를 통해서도 안 되는데 언제까지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가? 어떤 탈출 방식이 있다고 보십니까?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지금부터 사실은 3천, 4천 년 전부터 동성애적인 경향이 인류 사회에 있었고 예. 앞으로도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를 형사처벌로 다룰 거냐 도덕의 문제로 다룰 거냐를 놓고 일부 국가들이 형사처벌을 엄하게 하다가 반성적 고려해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예. 오히려 사실은 반대자 탄압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나라는 수천 년간 이 문제를 도덕의 문제로 다뤄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찬반의 자유가 있고 동성애 하신다고 해서 일체의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상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돼서 동성애를 도덕적으로 반대하지 말고 보건의학적으로도 유해한 거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실제로는 동성애 진영에 있어서는 찬성의 목소리만 있게 됩니다. 그럼 국민들의 중요한 선택권이 침해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동성애의 문제는 처벌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치열하게 논쟁해서 각 개인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나와 내 가족이 이걸 따를 건지 말을 건지 양쪽 의견을 들으면서 선택해 가야 할 문제이지 이걸 한쪽 목소리를 완전히 막아놓고 한쪽만을 인권이라는 이름에 이룬 것은 사실 인권을 네, 내세운 알겠습니다. 엄격한 네. 독재다라고 동성혼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요. 이 동성혼 문제도 저는 아까 법률론으로 이것을 인정할 것인가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법률론으로서 인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제도적 법적으로 이 어떤 가족 단위를 보호하고 권장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의사결정인 것이고요.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차별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는 것을 과연 우리 사회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화되고 보편화된다는 게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점점- 저는 네. 이성애자거든요. 네. 저는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반성하고 회개해도 동성애자가 못 됩니다. 예. 이거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하는데 만약에 선택의 문제라면 솔직히 우리 사회의 지금 분위기를 생각해 볼 때 누가 성소수자를 하겠습니까? 그냥 이성애자를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느 사회나 몇 퍼센트는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계에서도 관찰이 되는 현상인데 이거를 도덕적으로 재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도덕적으로 재단하자는 지금 게 아니라 이게 제도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아니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제가 만든다는 것을 이해가 일반화하는 좀 말씀하신 건 것이죠. 아니고 네. 신정국가가 아닌 다음에는 성소수자 문제는 전부 인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별의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선택이 가능하니까 찬반 의견을 듣고 심지어 가족과도 의논해서 내가 동성애자가 될지 이성애자가 될지 이거는 그런 전혀 얘기가 사실과 다른 아니잖아요. 얘기를 그런 하는 얘기가 거예요. 아닌데. 중요한 오류신데요. 자, 잠깐만요. 동성애에 네. 관해서 그런 얘기가 사실은 아닌데. 가장 주된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면요. 동성애의 옹호 포르노를 보고 자기에게 실제로는 동성애를 시작하게 됐다는 통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동성애에 관한 교육을 듣고
생각을 바르고 행동을 바꾸는 일들은 굉장히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 금 의원님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견해가 사실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사실 이런 동성애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얘기하는 견해를 얘기할 때 지성인 사회에서는 완전히 이 모욕당하는 느낌의 조롱이 만연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동성애에 관련한 도덕적 또는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찬반의 자유가 지성사회에서 상당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에서 이미 문화적 독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문화적 독재의 심각한 폐해는 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선택의 자유를 막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분명히 핵심이에요. 선택의 자유가 있는 네, 도덕적 네, 행동이라는 자,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이즈를 막는 거는요. 콘돔을 사용하는 예방 조치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가야지 성 정체성의 문제를 섞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양성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동성애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성소수자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많은 젠더가 있어요. 정체성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동성애자가 있고요, 이성애자가 있고, 양성애자가 있고요, 무성애자가 있고, 그 밖에도 트랜스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 그냥 성경에서 탁, 뭐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다. 실제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이 수많은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래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서구 문화를 봐도 그 향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옛날에 기독교의 그 창세기가 있다면은 그 헬레니즘 문화죠. 그리스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옛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2인 1조로 이렇게 붙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우스 신이 화가 나가 둘을 떨어뜨려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반쪽을 찾는 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옛날에 남남이 붙은 사람들과 남녀가 붙은 사람들과 여여가 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 같은 문화에서는 N개의 성이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그 굉장히 역사적 이런 것들마다 성에 대한 관념은 굉장히 다르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양성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성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또는 존재해서 안 되는 것처럼 그것도 죄악으로 딱 낙인 찍고 진 이런 것이 교수님의 견해는 사실은 거죠.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동성애 남녀의 성 이외에 다른 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 과학적 증거들은 바이올로지컬리 불가능하다. 성에 장애가 있는 간성은 있을 수 있어도 남녀의 두 가지 성 이외에 다른 성은 없다는 것이 생물학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젠더는 인간의 선택이 만들어낸 다양한 성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전 그 견해를 가질 자유도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식물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볼 때 인간의 성은 남녀 두 가지 성이 네, 기본이다라는 두 가지 견해도 사실은 네. 차별로 억압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막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말하고 싶은 그러니까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저는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요. 저는 사실은 누가 저한테 당신 동성애를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그러면 저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성애 어떤 동성 간의 성행위를 둘이서 뭐 좋아서 한다. 그러면 뭐 본인들이 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보고 당장 당신 주변에 뭐 누가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러면 사실 또 이제 답을 못 하게 돼요. 왜냐하면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고 저는 아마 대다수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불편한 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치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고 마치 제가 만약에 나는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마치 제가 잘못된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예. 우리가요 국가 권력이요 어디까지 개입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런 영역에까지 과도하게 개입해서 처벌까지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남용의 네, 우려가 좀 있다. 줄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권력이 예를 들어서요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해고 무효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행법으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또 도덕적으로도 우리 사회 좀 더 성숙할 필요는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권력이 토론을 거의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처벌하는 네.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토론 네. 거의 끝나갈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네 분께 공평하게 약 30여 초 정도 마무리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먼저 진중권 교수님부터 해주실까요? 예, 뭐 동성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동성애자를 죄인이다가 부르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까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동성애자는 보통 도착증 환자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미국의 의학협회에 가게 되면 이른바 옛날에 질병 리스트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는 정상적인 현상이다라는 게 의학적 견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앙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자신들의 신앙이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사회가 신종국가가 아닌 이상 자기들 공동체 밖에 나왔을 때는 사회 전체의 규범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사람과 행위에 대한 평가 분명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엄청난 독재가 시행될 수 있다.
학술대회, 연구 논문, 일층의 언론 보도가 다 금지되는 동성애를 신성 불가침하는 동성애 우상사회, 독재사회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이미 이부 서구에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성애자 사람을 차별하는 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견해가 다르다는 차별하는 거 반대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다른 것을 자유롭게 특정 행위에 대해서 사람이 아닙니다. 동성 성행위라는 행위에 대해서 보건적, 신앙적, 양심적 이유로 반대할 자유. 이 자유는 절대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남녀나 장애인, 인종 이런 거하고 달리 저는 이 동성 간 성행위 문제는 어쨌든 이 판단의 영역 혹은 윤리나 종교의 영역이 분명히 그 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반대하는 견해를 처벌로까지 나아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어떤 도덕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지혜롭게 해결해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인으로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거 다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 그만큼 성소수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억압받고 소수자입니다. 찬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소수자는 존재의 조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부도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이런 인권 문제는 찬반이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은 혐오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토론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이 심야 토론에서는 성소수자를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향에서 토론을 하고 있을까 잠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분 패널 수고하셨고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방청객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심야 토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